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폴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수 확률이 58%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맨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3승 4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습니다. 홈 경기에서 3승 7무 1패로 원정에서의 3승 4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수비력이 2배 이상 홈에서 증가가 되는 수비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최근에 열세였는데 지난 8월 달에도 에버튼 원정에서 1대 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을 상대로 2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4승 2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11번으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자원인 엘리우 누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은 좋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드 선수가 올려주는 날카로운 프리킥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이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 경기에서 5승 1무 5패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7패로 조금은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는 올 시즌의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수비수 예리미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그래도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와 공격수 그레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 에버튼이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에버튼이고, 이 최근에 영입생 미드필더 반더비크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 적응을 마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더비크 선수가 에버튼의 후반기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주축 공격 자원들이 복귀한 에버튼은 역습 한 방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만 이 중앙 수비수인 살리수 선수가 상당히 전투적인 수비 방식을 취하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튀어나가서 적극적으로 커팅을 시도를 하는 유형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살리수 선수가 만약에 공을 끊어내지 못하고 벗겨진다면 수비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거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고무적인 것은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2배가량 증가가 되고 무엇보다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 실점이 없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수비 뒷공간 노출에 대한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자랑하는 역습이 의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버튼이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와 공격수 그레이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에버튼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승패 정도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47%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스포르팅 원정에서도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극강의 경기력을 다시 뿜어내고 있는데 이 스포르팅 원정에서도 일찌감치 골을 많이 넣으면서 핵심 공격 자원들 모두 골맛을 봤고 이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해서 체력 안배까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최근에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토트넘 원정에서도 개막전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고 손흥민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 한 방으로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 열세가 최근에 있었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토트넘을 상대로 5승 1무의 우위가 있습니다. 이 잭 그릴리시 선수가 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수 제주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올 시즌 홈에서 7승 1무 4패로 원정에서 4승 2무 4패,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핵심 수비수인 다이어 선수와 미드필더 스킵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최근에 불안했던 수비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 올 시즌 굉장히 떨어지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달리는 맨시티를 상대로 세트피스로도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맨시티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일한 이변 근거로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점과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토트넘이 리그 4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트넘의 홈 경기였다면 과감하게 승리까지 이 독식으로 추천을 드리겠지만 원정 경기라는 부분에서 최대치가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핵심 미드필더 스킵 선수와 수비수 다이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못했던 수비력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치른 맨시티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토트넘이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변 가능성이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바치시면서 독식을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제주와 포항의 경기인데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지난 시즌 성적 4위를 거두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포항과의 맞대결에서도 2승 1무로 우위를 점했던 제주이기 때문에 이번 홈 개막전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포항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주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영입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원 쪽이 눈에 띄는데 이 전북에서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울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였던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로 다시 돌아왔고 이 광주의 젊은 공격 자원인 김주공 선수까지 영입이 되면서 이 중원과 공격 쪽에 상당한 전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 출신의 윙어 조나탄 링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오른쪽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을 하면서 왼발잡이 윙어이기 때문에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왼발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측면 자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크로아티아 리그 출신의 측면 자원인 김규영까지 영입이 되면서 중원과 측면 그리고 공격 쪽에서 화끈하게 전력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반면에 골키퍼 오승훈 선수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골문 쪽에 조금은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드필더 이동수 선수와 공격수 류승우 선수, 풀백 강윤성 선수가 각각 이적과 입대로 인해서 팀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선수단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골키퍼 포지션에 성남 시절 남기일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김동준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김동준 선수가 얼마만큼 오승훈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느냐가 수비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비수 권한진 선수가 이지솔 선수와 함께 이 트레이드가 돼서 유니폼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이 언더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수비수 이지솔 선수가 얼마만큼 제주의 3백 수비에 적응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최대 강점이었던 윙백 라인 정우재, 안현범 선수가 여전히 팀에 건재하게 남아있고 이 부천에서 안태현이라는 백업 자원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뎁스가 굉장히 늘어난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묵직한 이창민과 더불어서 최영준, 윤빛가람이라는 K리그 정상급 미드필더까지 품은 제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중원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 자원인 주민규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쪽에서 짜임새가 풍부해진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백업이 상대적으로 공격 라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다치거나 침묵을 한다면 이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세 이하 카드가 조금은 부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주는 올 시즌 역시 화끈하게 역동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로 승부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이 굵직한 영입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였지만 지난 시즌 K리그에서는 성적이 9위로 떨어지면서 확실히 핵심 자원들을 잃은 것이 타격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굵직한 이름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남 출신의 수비수 박찬영 선수와 더불어서 측면 자원인 정재희 선수를 전남에서 데리고 왔고 광주 출신의 골키퍼 윤평국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포항이 지난 시즌에 외국인 농사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나이지리아와 스웨덴 이중 국적의 공격수 모세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스웨덴 1부 리그에서 득점을 3위까지 했었던 공격수이고 지난 시즌에는 중국 갑급 리그인 우한 선전에서 19골이나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모세스라는 선수가 최전방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아쉬움을 드러냈었던 타시와 크베시치가 계약 해지가 됐고 이 권한규와 전민광이라는 핵심 수비수가 각각 성남과 군입대가 됐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이사항으로는 전북 이적설이 있었던 강상우 선수의 전북 이적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강상우 선수가 포항에 잔류가 된다면 상당히 전력적으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강현무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이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광주에서 영입이 된 윤평국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테랑 중원 조합인 신진호 선수와 신광훈 선수가 건재하지만 추가적인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베테랑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올 시즌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 임상엽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이고 임상엽, 팔라시오스 그리고 영입생 공격수 모세스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준, 이수빈 같은 주전급 22세 이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22세 면에서는 확실히 제주보다 앞서는 면이 있는 것이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제주 쪽으로 전력이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윤빛가람 최영준을 품으면서 이창민과 더불어서 K리그 탑클래스 중원 라인을 구축한 제주이고, 무엇보다 정우재, 안현범, 이 에이스 윙백 라인이 여전히 건재한 데다가 이 득점한 주민규까지 버티고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주가 압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주가 이 수비 쪽이 공백이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 포항이 이 모세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자가격리가 풀리고 훈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스 선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시점이 제주와의 개막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화력적으로 제주가 포항을 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제주의 역동적인 축구가 포항의 어떤 공격 축구를 압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가 배당적으로 봤을 때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여지지만, 이 전력 면에서 제주가 전혀 포항에게 밀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강원과 성남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턱걸이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FC 서울 출신의 골키퍼 유상훈 선수와 수비수 김원균을 데리고 오면서 수비 쪽 강화가 있었습니다. 장신 공격수 디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몬테네그로 국가대표를 지낸 바 있고, 190cm의 장신 공격수에다가 제공권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디노 선수이기 때문에 디노 선수의 뚝배기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이번 시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이랜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플레이메이커 이 고바야시 유키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창의성이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마사 선수가 대전으로 완전 이적이 됐고, 골키퍼 이범수 선수가 전북으로 떠났습니다. 실라지, 마티아 같은 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던 용병과는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신세계 선수 역시 계약 만료가 되면서 크고 작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김대현, 고무열 같은 기존 공격진에 장신 공격수 디노 선수가 합류가 됐기 때문에 이 플랜 A를 얼마만큼 잘 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수 고무열 선수가 아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영, 김동현, 황문기 같은 기존 중원 라인에 고바야시 유키까지 더해지면서 이 중원 라인이 한층 더 탄탄해진 면이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로 보여지는 것은 팀의 주장이었던 핵심 중앙 수비수인 임채민 선수가 중국으로의 이적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원균 선수가 FC 서울에서 영입이 됐지만 임채민 선수가 원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임채민 선수가 떠나면서 김동현 선수가 깜짝 주장 완장을 차게 되는 이번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유상훈 선수와 이광현 선수가 주전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용수 감독이 지난 시즌에 잔류를 이뤄냈을 때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축구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역동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그래도 수비 쪽에 무게감을 더 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성적 10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입 선수를 보시면 포항 출신의 수비수 권한규, 전북의 중앙 수비수 김민혁 같이 수비 쪽에 공을 들였습니다. 인천 미드필더 구본철 선수가 성남으로 영입이 됐고, 수원에서 이종성 선수를 한 차례 더 재임대를 하면서 이 중원 쪽에 그리고 수비 쪽에 뎁스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적 선수로는 권경원 선수가 팀을 떠났고, 홍시우, 이스칸데로프, 리차드, 부시, 이창용, 이태희, 이중민 같은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을 들인 성남이 수비 위주의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공격수 뮬리치 선수를 완전 영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뮬리치 선수 이외에 이렇다 할 공격 자원 추가 영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수원FC에서 조상준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젊은 자원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떨어지고 지난 시즌에 김천 상무에서 9골을 넣었던 서울의 공격수 박동진 선수를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박용지 선수가 좀 터져줘야지 뮬리치 선수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뮬리치 선수 혼자서는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남의 올 시즌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김영광 골키퍼와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 마상훈 선수를 지켜내면서 최지묵 선수 그리고 권한규, 김민혁까지 보강이 되면서 이 3백 수비는 어느 정도 지난 시즌만큼이나 구색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수비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전방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뮬리치가 버티고 있는 성남도 나쁘지가 않지만 강원 역시 장신 공격수 디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민 선수가 강원이 떠났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강원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남이 뮬리치 일변도 뮬리치에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으로는 강원의 3백 수비를 충분히 뚫어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울산과 김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지난 시즌 성적 2위로 마감을 했는데 핵심 자원들 이탈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팀을 떠났고 오세훈 선수 역시 일본의 시미즈로의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드필더 윤빛가람을 비롯해서 수비수 불투이스, 풀백 홍철,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동경, 공격수 김지현까지 팀을 떠나면서 상당히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했던 것이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광주 출신의 공격수 엄원상 선수를 영입이 확정이 됐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불투이스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보이고 이 베테랑 공격수 박주영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박주영 선수가 얼마만큼 이 조커로든 활약을 해줘야지만 울산이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마노 준이라는 일본의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일본의 명문팀인 요코마리 출신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보다는 확실히 왼발킥 한 방은 날카로움이 떨어지지만 이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마노 준 선수가 이동경보다 낫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마노 준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봄직한 울산의 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 성남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규성을 이 중원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규성 선수 역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윤빛가람은 떠났지만 원두재, 고명진, 신영민이 버티고 있는 중원 라인은 역시 K리그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박호, 이청용이 건재한 이 측면 라인도 상당히 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세훈이 떠난 최전방 공격이 문제인데 일단 박주영 선수가 영입이 된 상황에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레오나르도 선수를 임대 영입이 임박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국 리그에서는 실패를 맛봤지만 J리그 무대에서는 두각을 드러냈던 레오나르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영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합류가 되면서 김기희, 김영권 선수 조합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홍명보 감독이 3백 수비로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막 전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엄원상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돌풍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 권창훈 선수가 입대가 됐고 수원FC의 미드필더 이영재 선수까지 김천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울산의 김지현과 제주의 강윤성까지 입대가 되면서 이 국가대표급 스쿼드를 갖춘 것이 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격 쪽에서 오연규와 박동진이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최전방에서의 어떤 무게감은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고승범이라는 미드필더의 권창훈, 이영재까지 합류가 되면서 국대 중원 라인이 완성이 됐고 이 중앙 수비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박지수, 정승현, 하창래 같은 수준급 중앙 수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김태환 감독이 이러한 중앙 수비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울산과 마찬가지로 3백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중원이나 중앙 수비가 좋지만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측면 수비와 측면 윙어 쪽에서 측면이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근소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측면을 제외하고 중원이나 이 최전방 그리고 수비 라인을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김천이 밀리지가 않지만 측면 수비와 측면 윙어 쪽에서의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울산이 웃어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울산이 제 아무리 전력 누수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이 특유의 홈발과 측면에서의 우위를 살릴 수만 있다면 김천을 상대로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팽팽한 무승부 정도가 한계치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리즈와 맨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57%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중전이 된다면 이변 가능성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즈가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웨스트햄을 3대2로 꺾고 아스톤 빌라와 3대3으로 비기는 등 굉장히 도깨비 면모를 보여주다가 에버튼 원정에서 허무하게 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3승 3무 4패, 원정에서의 2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고 무엇보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수비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실점이 12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홈에서 강점이 있는 리즈가 맨유를 상대로 사고를 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맨유와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열세인 면이 있고 지난 맨유 원정에서도 1대5로 대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본다면 맨유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는 맨유와 맞대결을 펼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리즈가 최근에 주전 공격수 벤포드 선수와 미드필더 필립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수비수 리암 쿠퍼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이 이탈이 되어 있는 것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두 경기에서 실점이 6골로 다시 수비 불안감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맨유의 승리 가능성이 높겠지만 제가 이 승무패로 지우는 이유는 맨유가 현재 감독이 바뀌어 있습니다. 랄프 랑닉 감독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맨유가 홈에서 리즈를 5대1로 대파를 했을 때는 랑닉 감독이 아니라 솔샤르 감독이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감독의 전술 성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과연 지난번처럼 맨유가 리즈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유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가 못합니다. 물론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을 압도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매치였고 브라이튼의 퇴장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고전을 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 맨유의 경기력을 무작정 신뢰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조금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마티치 선수를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는 것은 맨유에게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즈전을 치르고 3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추후 일정 역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즈가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이기 때문에 리즈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효율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고무적인 것은 지난 리즈전에서 어시스트를 무려 4개나 뿌렸던 폴 포그바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포 호날두 선수가 브라이튼전에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측면에 산초 선수가 최근에 동료들과의 호흡이 살아나면서 이 산초 선수가 녹아들고 있는 것도 맨유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시즌 초반에 리즈전에서 대승을 거뒀던 맨유이지만 당시에는 솔샤르 감독 체제였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효율적인 역습으로 압박이 강한 팀을 잡아내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감독인데 지금 맨유를 이끌고 있는 랑닉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솔샤르 감독보다는 확실히 적극적인 압박을 주문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맨유가 사우스햄튼, 번리 같이 압박이 강한 팀들과 압박으로 맞불을 나서 모두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리즈의 압박이 상당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유로서는 다음 경기 일정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일정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고, 리즈가 최근에 에버튼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을 상대로 3골이나 넣어주는 도깨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맨유라는 팀은 이 승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은 귀신같이 뒤통수를 후리는 맨유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브라이튼전 승리에 이 도취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뒤통수를 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리즈의 왕성한 전방 압박이 맨유의 이 순발력이 느린 수비수 맥가이어 같은 선수들을 충분히 괴롭히는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승무표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47%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울버햄튼이 토트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4승 2무 5패, 원정에서 7승 2무 3패로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맨시티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것이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최고 짠물 수비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은 굉장히 처참한 수준인데 강등권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은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8월달에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울버햄튼이고 최근 1승 3무 2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 레스터의 맞대결 흐름이고 베테랑 미드필더 무티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네베스 선수의 파트너로 덴동코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과 실점 모두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로 가장 많은 레스터를 세트피스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주포 공격 자원인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토트넘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황희찬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네르스와의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지만 이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 수비 자원들의 줄부상에 이어서 핵심 미드필더 메디슨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수비수 최윤지 선수 역시 무릎 통증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디슨과 최윤지가 나오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전력 누수가 심한 레스터가 이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모든 대회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것은 분위기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공격수 다카 선수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제이미 바디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다카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비 반스 선수 역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측면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스터가 활약 면에서는 울버햄튼에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지난 8월달에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울버햄튼이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는 울버햄튼이 슈팅 숫자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레스터가 최근에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있었고 핵심 미드필더 메디슨과 수비수 쇠윤지가 부상 리스크를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레스터시티이고 최근에 7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한 레스터의 불안한 수비력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무리 울버햄튼이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직전 토트넘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황희찬까지 복귀가 됐기 때문에 레스터의 허벌창 수비진을 공략할 만한 울버햄튼의 공격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에서도 7골이나 넣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레스터를 상대로 우당탕탕 세트피스 한 방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강등권 수준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최근 레스터가 상대 전적에서 울버햄튼에 밀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를 한다면 투폴로 레스터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가져가시면서 이 투포를 쓰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7억 원이 이월된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